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타인지 학습법.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 입니다. 저자분께서는 리사손님이라는 저자분께서 책을 지어주셨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에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학습법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육과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라는 부제처럼 결국에는 단순한 어떤 학습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도움을 메타인지 학습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좋은 아이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는 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좋은 성취가 좋은 머리를 이긴다. 생각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성공적 학습의 비밀. 자, 우리가 책 읽을 때마다 항상 하는 거죠. 먼저 목차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엄마, 근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다음 들어가기에 앞서 라는 아마 저자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학습은 메타인지로부터 시작된다. 챕터 1.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첫 번째 착각.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특성상 항상 빠른 길을 원하지 않나요? 근데 이 챕터 1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잠깐 부제를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부제라기보단 챕터 1의 장들을 살짝 살펴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습 속도가 빠른 아이는 똑똑하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 그리고 TV에도 출연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학습 속도가 빠른 아이는 똑똑하다? 라는 의문을 던져주시네요.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 뭐 이런 장들도 있고요. 궁금합니다. 챕터 2로 가보겠습니다.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두 번째 착각. 쉬운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 빠른 길과 쉬운 길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 제시해 주시네요. 우리 둘 다 좋아하지 않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빠른 것과 쉬운 것. 쉬운데 빨라, 엄청 좋아하지 않나요? 큰일 났네. 챕터 3으로 가보겠습니다.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세 번째 착각.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 이것조차도 저희가 좋잖아요. 실패 없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 빠르고 쉽고 하는 것마다 돼.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게 또 착각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챕터 4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잡기. 아까 속도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도 토끼와 거북이는 그 속도를 비유하는 어떤 그런 표현 아닐까 싶네요. 챕터 5. 모든 변화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해서 탈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하는 어쨌든 뭐 저는 시작은 한 셈이네요. 모든 변화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끝으로 에필로그. 세상의 모든 거북이들에게, 거북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주시네요. 다음 감사의 말.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분량이 완전히 많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책을 읽어보시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제가 읽을 수 있는 분량도 좀 적습니다. 저 또한 얼마나 좋은지 너무 티가 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 비단 아이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의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는 것이지 온 시간을 바쳐서 자신들의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게 아니다. 빌 아이어스. 프롤로그. 엄마, 근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 메타인지도 일종의 거울이다. 다만 외모가 아니라 내가 안다고 믿는 것들을 다시 비춰주는 내면의 거울이다. 이 거울은 나의 눈, 코, 입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느끼는지 등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용도로 쓰인다. 일반 거울은 자신의 겉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메타인지 거울은 종종 왜곡된 상태로 우리의 내면을 비춘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앞서 난 자신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걱정과 달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메타인지 거울의 거짓말, 즉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근래 들어 생각에 대한 생각, 인지에 대한 인지로 설명되는 메타인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하지만 대부분은 메타인지의 본질보다 아이의 성적 올리는 비법으로만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실제로 강연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도 메타인지를 키우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메타인지는 어떻게 키우는 걸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 메타인지가 성적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굳이 그에 대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런 추측과 기대가 아예 틀린 것은 아니다. 아이가 정직한 메타인지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학습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또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을 정판단할 수 있으면 학습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등에 대한 결정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정확한 메타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공자도 부지지지라는 말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알미다 라는 말로 제대로 아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겠는가. 메타인지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들도 학습 성과 자체가 아니라 메타인지를 활용한 판단이 어떤 경우에 부정확한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나는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 중에서도 학습과 관련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실험들을 선별하여 이 책에 실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메타인지 연구들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부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최신 실험 결과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개인적으로 내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영향을 준 실험들도 소개했다. 단, 이 연구 결과들을 맹신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맹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적용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오해는
없길 바란다. 내 개인적인 연구와 다른 학자들의 연구 중 메타인지 발달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선별하고 내 아이들이 가진 고유의 기질과 호기심을 고려하여 적용시켰음을 독자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많은 부모가 메타인지를 키우면 아이가 더 빨리 배울 것,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것이라는 수단, 목적 프레임으로 메타인지를 바라본다. 하지만 메타인지의 진짜 목적은 메타인지를 키우는 과정이 바로 배움의 과정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모르는 시기가 있다. 아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 그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아이가 배워나가는 과정에 참견하고 싶은 부모의 욕심을 버리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아이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상상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아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어야 한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 역시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반성한다. 아이를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 오래지만 최근에도 나는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들이 모르는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망각했었다. 지난 겨울 스키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제 막 스키를 배우기 시작한 아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본 나는 기우가 멈추고 싶을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삼각형 모양으로 모으면 돼. 알았지? 라고 말했다. 엄마의 말을 엄마셨군요. 죄송합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다리를 모으려 애를 쓰던 아들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엄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순간 내가 또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다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라 여겼던 나의 인지 수준, 그리고 아이에게 스키를 멈추고 싶을 때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가르쳐줘야겠다는 나의 생각에만 집중한 결과 아들의 인지는 고려조차 못했던 것이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내 올챙이적 시절을 일깨워주는 그 말을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아이에게 맞는 학습 속도가 있음을 떠올리며 아이 스스로 목표를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려 노력한다. 어른으로선 상상하기도 힘든 긴 시간을 오롯이 혼자 배워나가야 하는 아이와 불안하고 답답한 그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야 하는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래, 보통 일이 아니지 라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아이가 아무리 아파도 부모가 대신 알아줄 수 없듯 메타인지도 아이 스스로 발견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 스스로 메타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허락하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평소 좋아하는 소설 작은 아씨들의 한 구절로 나의 심정을 대신하며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엄마가 되기 위한 나의 노력에 대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달콤한 보상은 내 아이들의 사랑, 존경, 그리고 자신감이었습니다. 내 아이들도 나처럼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 작은 아씨들 중에서 2019년 6월 리사손 저자님 대신에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알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아는 것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해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겠지만요. 이 부분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 중에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모르는 시기가 있다.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는 시기라는 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모르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게 또 발견되면 이것을 알 때까지는 모르는 시기 안에 있는 거겠죠. 그것을 참고 견디고 지켜봐 주는 거, 그리고 응원해 주는 거, 그게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학습은 메타인지로부터 시작된다. 아장아장 걷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가방을 메고 등교 준비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부모는 여러 감정을 갖게 된다. 아이가 즐겁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학교 진도는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혹 학업에 뒤처지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이른 공부는 시키고 싶지 않다며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던 부모도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문턱 앞에서는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모는 당연히 학부모로서 학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이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 나 역시 초등학생 남매를 두었기에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한국의 특수한 교육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 역시 한국 아이들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다. 이해가 쉽도록 내가 겪은 상징적인 경험을 3가지 에피소드로 압축해보았다. 첫 번째 에피소드. 내가 유치원생이었던 시절 하루는 선생님께서 각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서로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평소 좋아하던 책을 자신 있게 선택한 후 신나고 들뜬 마음으로 발표일을 기다렸다. 그런데 발표 당일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내 자신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다. 친구들은 나로서는 도저히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수준 높은 책들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나름 자신감에 넘쳤지만 내가 골라온 책은 어린이용이 아닌 유아용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풍자적인 문학 에세이를 작성해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재미있겠다며 한껏 기대를 드러냈던 친구들과 달리 나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풍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기에 숙제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세 번째 에피소드. 언어와 문화가 낯설었지만 나는 학교 생활과 수업에 충실하려 노력했고 덕분에 6학년 때는 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성적표를 받은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똑똑하다는 칭찬을 해주었다. 내심 기분은 좋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옆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선생님께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나의 친오빠를 칭찬했기 때문이다.
리사가 공부를 잘하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리사 오빠가 IQ 높기로 유명하지.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머리가 나쁘다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여겼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나 자신이 바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IQ가 높아 똑똑한 오빠와 달리 나는 흔히 말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라 느껴졌고, 노력은 나처럼 IQ가 낮은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나처럼 IQ가 낮은 아이들이 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 위와 같은 세 가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 내가 겪은 학습의 어려움은 한국 아이들이 직면하는 것과 세 가지 비슷한 면이 있다. 첫째는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점이고, 둘째는 이해 속도가 느리면 아이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이 부족해 뒤처지거나 머리가 나쁜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에 이른 아이들의 자신감은 쉽게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손상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고 자부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조차도 자신감을 회복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죽하면 임신했을 당시 내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자 화두가 어떻게 해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였겠는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변에서는 미국 같은 좋은 환경에서, 그것도 성공한 부모 아래서 살아갈 아이인데 무슨 걱정이야? 라고 되묻곤 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는 것과 성공을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성적과 자신감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길과 자신감을 키우는 길이 겹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무엇으로 어떻게 키우는 것일까?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자. 아이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요인이 우리 아이들의 자신감을 훼손시키는 것일까? 연구자인 나도 이에 대한 완벽한 답을 내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메타인지 연구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다. 메타인지는 사실 아주 먼 옛날부터 잘 알려진 인간의 기본적 능력 중 하나다. 고대 그리스 델포의 아폴로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던 그 유명한 신탁,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의 응답,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다. 추상적으로 설명하자면 메타인지는 자기가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메타인지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자기 거울이다. 자기의 모든 인지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메타인지인 셈이다. 한마디로 메타인지는 자신의 기억, 느낌, 지각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메타인지 전략의 핵심,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 메타인지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메타인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는 몇백 년에 걸쳐 수많은 심리학자에 의해 연구된 분야지만 특정 몇몇 분야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언어 등 인지 분야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에 대한 연구가 줄을 이뤘고 메타인지 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대두됐다. 메타인지 과학이라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탄생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메타인지는 상위 1%의 공부법이나 공부 잘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메타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바로 학습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지와 메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지는 감각, 지각, 학습, 기억, 언어 등을 뜻하고 메타인지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때문에 메타인지는 학생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한 아이가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의 시험을 앞두고 있다.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일주일이다. 아이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학습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순간 아이는 자신이 수학보다 영어에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선 영어가 수학보다 더 어려우니 일단 수학을 먼저 끝내고 남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자신의 계획대로 서둘러 수학 공부를 끝낸 뒤 영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와중에도 아이는 끊임없이 아까 그 단어 다 외웠나? 라며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몇 시간 후 아이는 이제 완벽하게 외운 것 같으니 영어 공부를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정리하며 시험 준비를 마친다.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는 이미 몇 가지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스스로로 평가하는 모니터링 전략이다.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법이 나온다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모니터링 전략,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질과 양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과정이다. 위 사례에서 아이는 영어와 수학이라는 두 가지 시험 과목을 비교한 후 스스로 먼저 공부할 과목을 정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인이 영어에 비해 수학에 더 자신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컨트롤 전략이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한 후 아이는 영어보다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는 수학을 먼저 공부하기로 판단한다. 이러한 선택, 즉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바로 컨트롤이다.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컨트롤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학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스페인어는 유창하나 영어는 서툰 6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의 일이다. 오늘 리을 발음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 새로운 영단어가 포함된 문장들을 주고선 1시간 후 구두로 테스트를 할 테니 문장을 읽으면서 단어의 뜻을 잘 생각해봐 라고 지시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1시간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불과 1분 뒤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암기가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닌가. 약속대로 단어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자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아이에게 단어 하나를 제시하며 그 뜻을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에게
이 과제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니 공부를 더 하렴 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다. 모니터링에서 이런 문제는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아이들은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잘 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니터링의 실패군요. 메타인지가 아직 부족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컨트롤도 잘하지 못한다. 자신이 잘 안다고 착각해 공부를 너무 일찍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많다. 평소 암기력이 좋지 않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럴 경우의 문제는 아이가 집중하는 시간보다 멍 때리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아이가 효과적으로 학습하길 원하는 부모라면 어릴 때부터 모니터링과 컨트롤 과정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발달시켜줘야 한다. 메타인지의 주체는 아이 자신. 요약하자면 메타인지는 현재 나의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이다. 모니터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함과 동시에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자신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때부터 제대로 된 방향, 모니터링,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무언가를 모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이토록 중요한 메타인지는 도대체 언제부터 발달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아주 어린 아기에게도 메타인지 능력은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한 심리학 실험을 보자. 실험자는 18개월 된 아기와 엄마 사이에 짧은 징검다리 하나를 놓아두었다. 읽고 징검다리 건너편에서 엄마가 아기의 이름을 부른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아기는 신이 나서 다리 앞으로 뛰어가지만 징검다리를 건넬 용기가 없어 안절부절하며 엄마만 바라본다. 엄마는 아기에게 징검다리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제 힘으로 건너올 것을 유도한다. 이때 아기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 신뢰하는 엄마의 신호를 믿고 용기를 내어 다리 위에 올라섰을까?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기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대신 엄마에게 손을 뻗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기니까요, 그죠? 네, 다 이해가 됩니다. 아기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는 다리를 건너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컨트롤을 통해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미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발휘하고 있네요.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들도 엄마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 이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 아기의 메타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잠깐. 평균적으로 12개월 이후의 아기들도 걸을 수 있는데 연구자들이 18개월의 아기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네요. 일명 걸음마라 불리는 직립보행을 연습하며 수많은 엉덩방아를 찢는 시기가 바로 18개월 무렵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험에 참가한 아기가 걷기에 실패한 경험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스스로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패한 경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다면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앞서 메타인지를 자신의 거울이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지 거울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보통 거울과 전혀 다르다. 메타인지는 다른 인지 능력과 마찬가지로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기 쉬운 기술이다. 의식, 인식, 자기성찰 등 연구자들이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은 다소 추상적이라 정의가 어렵고 각 개념과 관련된 논쟁도 많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배움의 기쁨과 만족감을 높이는 효율적 학습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성공적인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그렇다면 이토록 훌륭한 메타인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몸의 근육을 키우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평소 운동과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근육을 키우겠노라며 무작정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근육으로 무장한 사람이 100kg짜리 덤벨을 들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100kg짜리 덤벨을 들면 몸살만 날 뿐 절대 근육을 만들 수 없다. 내 몸에 맞는 운동, 다시 말해 자기 상태에 맞는 운동이 필요하다. 메타인지도 마찬가지다. 메타인지를 키우려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성적 부진의 원인이 모니터링에 있는지 컨트롤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부모가 아닌 아이 자신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잘 안다고 착각한다. 메타인지는 경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님에도 아이에 비해 경험과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부모는 나이와 경험이 적은 이들의 인지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이런 착각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데 나는 우선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메타인지는 근육처럼 본인 스스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녀의 메타인지 근육을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인지를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아이가 자기 스스로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빼앗는 셈이다. 둘째, 부모는 학습화된 세 가지 착각으로 인해 자녀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아이의 메타인지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부모와 아이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학습화된 세 가지 착각은 다음과 같다. 착각 1.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착각 2. 쉬운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착각 3.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 착각을 바로잡으면 아이와 부모의 자신감이 커지면 물론 아이에 대한 부모의 믿음도 생겨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기술이다. 흔히 메타인지를 단순히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해다. 메타인지는 평생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며 학생보다 성인에게 더 필요한 능력이다.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배워야 됩니다. 취업, 결혼, 출산, 비즈니스, 집 구매 등 모든 큰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이런 문제들은 시험 공부처럼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문제 해결법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챕터 1.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첫 번째 착각.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1장. 학습 속도가 빠른 아이는 똑똑하다. 숙제를 끝내야 놀러 나갈 수 있어.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이에게 해봤을 이야기다. 이 말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싶겠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숙제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하려면 숙제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숙제를 통한 학습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내포한 말이라는 의미다. 결국 아이들은 빨리 놀고 싶은 마음에 숙제를 건성으로 해치우고 마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학습에 대한 집중력과 흥미가 떨어진다. 숙제는 완성도와 상관없이 끝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결승선에 가장 빨리 도착해야 한다. 달리는 속도가 빠르면 경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속도 외의 다른 조건이나 상황이 직접적 평가 지표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빠른 속도가 반드시 승리와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우화다. 속도로만 비교하면 토끼가 분명히 이긴 게 맞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토끼가 경주에서 졌다는 사실을 안다. 도대체 그토록 빠른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는 무엇일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학습에 대입해보자.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가 처음으로 수학에서 덧셈의 개념을 배웠다고 치자. 덧셈이 익숙지 않은 아이는 천천히 오랜 고민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덧셈에 익숙해지고 처음에 비해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진다. 정답을 맞히는 확률도 점점 높아지면서 아이는 기분 좋은 성취감을 느낀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또한 즐겁기는 마찬가지다. 아이의 빠른 학습 속도를 보며 가끔은 우리 아이가 아주 똑똑하다는 생각도 한다. 문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사칙 연산이 등장하면서부터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의 등장은 아이와 엄마 모두를 긴장시킨다.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속도전이 중요했던 아이들은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풀이 과정을 특히 힘들어한다.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은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분명 학습의 첫 번째 목표는 아니다. 아이들이 마치 경주를 하듯 속도라는 목표에만 몰두한다면 모든 문제는 똑같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모니터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모니터링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화나 어떤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한 부분에 포커스가 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이것은 비단 학습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 한 가지 하나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좀 놓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건 모니터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나 모든 생각들을 다 그 한 가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기억에서 정답을 꺼내는 아이들. 모니터링에서 착각은 언제 일어날까?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연구자들이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간단한 사칙 연산 문제를 풀게 했다. 실험자들은 피험자들에게 똑같은 덧셈 문제 23 더하기 45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는데, 같은 문제를 연속으로 받아든 피험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계산 없이 기억에 의지해 빠르게 답을 적어 내려갔다. 피험자들이 덧셈 패턴을 어느 정도 익혔을 무렵 실험자들은 덧셈 문제 중간중간에 곱셈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실험 결과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반복적인 덧셈 문제를 풀었을 때 더 많은 실수를 했다. 반복적인 덧셈 문제의 오답이 곱셈보다 많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문제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습관처럼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익숙한 정보를 꺼내려 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문제를 자세히 보지 않고 문제의 큰 특징만 파악한다. 문제를 빨리 풀겠다는 목표만 가지면 정답을 몰라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메타인지 착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건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나 연애 때문에 고민이 있어 라고 하면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다양한 연애의 고민들을 한꺼번에 떠올리면서 이 안에 뭐 하나 있겠지 뭐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이야기는 들어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많은 아이가 모니터링 실수를 반복한다. 주어진 문제를 파악하고 출제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특정 부분을 보고 이거 너무 쉽잖아, 지난번에도 해본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컨트롤에도 문제가 생긴다. 수학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억 속에 저장된 단서를 꺼내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모니터링 실수는 아이들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사칙 연산을 못해서 수학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단서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메타인지 착각 때문에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 이 메타인지에 관해서 본문은 정작 저희가 한 단락 정도밖에는 못 읽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이미 배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더 살펴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오늘의 책, 메타인지 학습법.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 그리고 앞서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인지란 나 자신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만드는 것. 이렇게 부제를 한번 좀 더 보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책 메타인지 학습법, 제가 오늘 유난히 발음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송구합니다. 오늘 리을 발음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습니다. 눈이 좀 감겨요, 이상하게. 잠이 오는데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안 졸리시나요? 저는 잠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음 책도 여러분들께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